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일성 족속의 고위급 기득권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권력 세습 전 기간에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다, 운모자 배반자들도 곁에 있다 하면서 특히 고위급 기득권을 상대로 상호 감시 체계, 그 다음에 4중 5중의 동향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오늘날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고위급 기득권 감시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10대 원칙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북한 지상예법인 10대 원칙에 나와 있는데 그 3조 1항에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조항은 기득권을 향한 최고 기득권 내의 분파 형성, 도전 세력의 조직화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북한 지상의 법조항입니다. 우선 북한의 기득권 부류에 대해서 한번 원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고위 기득권 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측권, 측권, 그 다음에 고위 간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면 최측근은 무엇인가? 최측근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이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최측근은 바로 수령이 벌려놓는 유흥 그룹의 멤버라는 것이다. 이게 첫째 징표입니다. 최측근의 조건이. 두 번째는 특정 수령이, 김일성님은 김일성, 김정일이면 김정일이 직접 자기가 선발해서 손때 묻혀서 길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최측근의 기준이라고 나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일성 때의 김일성 최측근, 김정일 때의 김정일의 최측근, 이게 다 다릅니다. 오늘날 그 김정은인 경우에는 후계자 수업기간을 전혀 걸치지 않았고, 또 북한 내의 교육 시스템에 한 번도 망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창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관찰하고 포섭하고 뭐 이렇게 그런 자기 측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김정은이는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이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날 김정은이를 놓고 볼 때는 부득이 최측근을 꼽자면 현송월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끼워두면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최측근입니다. 이 최측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명이 짧거나 정치적인 불운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측근들이 혁명화도 자주 가고요, 또 지가하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이걸 멀리 볼 것도 없이 이제 체령회 같은 건 어느 달에는 별 하나를 띄웠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별 하나 도로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측근의 특징입니다. 최측근만이 겪어야 하는 숙명인 것 같아요. 최측근은 이제 그렇게 징표를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인 측근은 뭔가? 수령의 측근. 일반적으로 보면 3대 세습 수령들을 받들어 오면서 수령이 안 줘도 충성하고 줘도 충성한 이 고지식하고 단순하고, 또 최측근하고 비교해보면 나름 점잖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주로 측근입니다. 그래서 수령의 야망과 노동당의 정책을 묵묵히 집행해 오면서 최장수한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과오도 크게 안 범합니다. 그래서 혁명화도 그렇게 자주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잘 걸려들질 않습니다. 책벌 받고 나가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오늘날 김정은 때나 누구를 모시든 관계없이 묵묵히 충실해 오는 자들이 그래서 측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김용남 같은 사람, 박봉주, 황병서, 이런 사람들이 그저 측근입니다. 수령이 자주 부르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측근하면 대체로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간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보면 북한 노동당, 군대, 정권,
비밀경찰, 공개경찰 등 저체제의 독재 기구의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책임 간부들이 바로 이 고위 간부 계열에 들어갑니다. 총리도 다 고위 간부입니다. 최측근이 아닙니다. 당중앙위원회를 놓고 보면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런 급은 측근이거나 최측근이 들어가지만 기타 부부장, 과장, 부과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 고위 간부 계열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 찾아낸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측근, 최측근, 고위 간부에 대한 상호 감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상호 감시 체계, 여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최측근 관리 체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최측근이 되자면요 아주 힘들어요. 김일성 족속은 어떤 사람들만 최측근으로 쓰는가? 우선 최측근 사이에 동향, 동창, 친인척, 정실, 안면, 사제 이러한 관계로 전혀 얽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최측근 사이에 그런 인간관계가 가느다란 한 끈만 있어도 그 두 최측근 중에 하나는 밀려나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의 그 최측근 사이에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존재 안 한다. 오직 수령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존재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그 최측근들 사이에 무슨 파벌도 형성할 수 없고요. 세력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령을 상대로만 해야 됩니다. 수직으로만 가능하지 수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최측근들은 이제 말했듯이 수령과의 오직 수직적인 주종 관계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김일성 족속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수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그 요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최측근들은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령과의 운명 공동체 의식 조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최측근일수록 누구든지 수령의 신임을 지나치게 믿고서 방자해지거나 한 측근 주위에 추종 세력들이 결집되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최측근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수령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한다. 그 어떤 다른 관계가 없다는 거. 수령에게 충효를 다할 때 그것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수령이 안목에서 볼 때 지나치면 그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엄격합니다. 이건 우리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장성택 사건을 보면 압니다. 그거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령의 신임을 믿고 조금 방자해졌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 표본은 오늘날 살아있는 최룡해를 보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측근과 측근 사이 상호 감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령 족속은 최측근과 측근 사이에도 상호 감시 견제 체계를 딱 세워놨습니다. 수령 족속은 당, 군, 정 등 저체제를 받들고 있는 모든 중앙기관이 책임 간부를 임명할 때는 측근을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김일성 족속의 3대를 봉사하면서 별로 과오도 없이 장수한, 그래서 북한 주민들 속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원로급들을 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밑에는 누구로 임명하는가? 바로 김일성 족속이 딱 끼우서 데리고 다니는 최측근을 딱 임명합니다. 그래서 간판은 측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임자는 최측근으로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감시 체계를 세워놓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보고 체계를 측근이 사업보고 체계와 최측근이 사업보고 체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단위의 측근 우두머리들은 정상적인 자기 행정적, 당적 보고선을 통해서 매일 수령에게 일보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측근, 그 부책임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수시로 보고합니다. 수시로 수령이 수시로 불러서 보고받거나 또 대책회의도 책임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책임자하고 하는 거예요. 술 파티 같은 걸 조직해 놓고도 책임자는 안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꼭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책임자는 바지 사장이고 진짜 그 부책임자가 실제 사장이다, 그 뜻입니다. 독재 국가에서는요, 수령과의 관계, 수령을 수시로 만나는가, 수령이 자주 부르는가, 아니면 뚜문이 부르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측근들 사이에서도 신분제도가 갈립니다. 최측근이라는 신분, 그저 측근이라는 신분이 간격이 딱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족속은 이런 관계를 딱 설정해 놓고 측근, 최측근 사이에 끊임없는 충성 경쟁을 붙이고 의견 대립을 조장하고 고발을 시시때때로 유발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측근과 최측근이 서로 책임자, 부책임자가 어떤 인간적인 동조관계, 말하자면 공조관계, 의식의 공통관계를 형성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계속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 점입니다. 또 수령은 그 꼭대기에서 측근, 최측근이 계속 싸움하면서 충성 경쟁하는 걸 이 사람 보고도 받고 저 사람 보고도 받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 매 측근, 최측근의 속마음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게 되고 거기에 준해서 상벌관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노동당, 군대, 정권, 비밀경찰, 공개경찰 등 저체제의 독재 기구의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말합니다. 이 간부들에 대한 감시는 그 사람이 속한 당 조직에서 감시 선방들에서 일보선, 직보선, 특보선을 통해서 매일 이 사람들이 동향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보고가 다 되는 겁니다. 이 외에 김일성 족속은 그것도 믿지 못해서 또 특별한 감시선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강한 북한 고위 간부들이 이름만 들어도 오싹해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이름이 바로 창광안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요, 정치적 소속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에 따라서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3중으로. 창광안전부의 사명과 임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의 동향을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감시해서 그 정령을 매일 수령에게 직접 보고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창광보안부로 명칭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광자가 들어간 보안부나 보위부나 이것은 그 직책을 수행한다는 거,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창광안전부에 대해서는 주민사회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위급 간부들만이 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창광안전부에서는요, 모든 고위 간부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는 말을 모조리 도청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수, 부관, 타사수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본으로 두고서 그 당사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한 털도 빼치지 않고 수시로 감시한다는 것, 24시간 감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필요할 때 특이한 경우는 직접 그 즉시로 보고하고 이렇게 모았다가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수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것 외에도 이 창광안전부는요, 북한에 가면 중앙당 아파트, 내각 아파트, 보위부 중앙 아파트, 안전부 중앙 아파트,
군 장령 아파트, 정무원 부총리들 아파트 단지들이 다 따로 있어요. 고급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다 따로 있는데 이 모든 고급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들에 별도의 사무실을 짓고 가족 담당 지도원을 파견합니다. 일명 가족 지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교대로 매 간부 집에 누가 출입하는가, 친척으로 등록된 사람이 출입하는가, 아니면 구의 사람이 출입하는가, 이걸 다 감시합니다. 인민반장을 통해서 또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수령 족속이 70년 이상 수립하고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행사해 오고 있는 이 감시 체계와 감시 술법, 여기에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측근이든 최측근이든 고위 간부건 관계없이 매일 매시각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감시 체제가 막강하게 작동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범죄적으로 3대 세습을 해오면서도 2대 3대를 넘어가는 계기에서 그 어떤 도전 세력에 부딪히거나 또 나라 안팎을 흔드는 정치적 혼란을 전혀 겪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kup사했을 때에도 전혀 후계자 수업을 받지 않았던, 또 주민사회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이 3대 세습 지도자로 올라서서 저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최측근이나 측근 고위 기득권 내에서 어떤 저항 세력도, 저항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나름 김정은이 나름 지금까지 평안하게 집권해 오고 있는 것도 바로 김일성 족속, 김일성 김정일이가 수립한 이 최고위층 상호 감시, 통제, 견제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측근에 있는 누가 그 안에 권총 빼서 딱 쏘면 끝나겠는데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나라가,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앞에서 다 보셨죠?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는 내부에서, 기득권 내에서, 주민사회에서의 어떤 위기 투합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위기 투합을 해가지고 정치적 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0%에 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방법을 찾으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쉽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용감하게 좀 질러보려고 합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 이것은 강력한 제재와 강력한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만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조락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관문이 열릴 수 있다. 스타트가 떼질 수 있다.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의 자유와 북한의 핵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저렇게 아주 그 위험한 말을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해본 모든 북한 관련 모든 대북 정책, 외교적, 군사적, 무슨 인도적 다 써봤지만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의 벽돌 한 장도 못 뽑아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놓고 볼 때 제재를 더 강화하고, 함부로 날뛰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해서, 이럴 때만이 그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의견까지 곁들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